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일반 소시민으로서 이 이태원 참사를 겪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언론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진숙 씨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방송통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소에 어떤 언론의 어떤 뉴스나 모든 정보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살듯이 그냥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정보가 만약에 왜곡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정확한 보도와 정확한 정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저는 절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언론에서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었고 많은 보도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 당사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보도나 정보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부분도 많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당초에 이태원 참사가 그때 뉴스를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토끼머리띠를 한 사람들이 밀어서 그렇게 되었다. 마약 사탕을 줘서 그 사탕을 먹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원래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놀러가서 죽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뒷배경에는 이태원에 가서 그렇게 된 아들은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 물란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데를 놀러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왜, 이런 반문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가족들이 기사 한 줄 한 줄에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기사의 한 줄에 제대로는 팩트가 되어지는 보도가 되어지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곡된 이야기 나오면 너무나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대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를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유가족끼리 모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정폭되고 확산되더라고요. 그건 일부 유튜브들을 통해서 많이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황당했었던 것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탄핵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어지고 거기 같이 가셨던 유가족들은 정말 너무 참담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튜브 극우 유튜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는 빨갱이 그 북한 소행이야, 북한에서 한 짓이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가족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그때 쓰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참담한 경험을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기자회견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태원 유가족들 중에서는 간첩이 있으니 이태원 유가족들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수없이 전혀 그냥 입으로 쏟아내면 그게 진실이 되고 그냥 사람들한테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노출되어지는 그 현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 참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사 초기에 저는 그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참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제가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언론에서 진실을 보도해주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된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해줬던 게 KBS였습니다. KBS에서 굉장히 그런 진실된 보도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었고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KBS에서 사장이 한 명 바뀌고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보도도 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KBS는 그냥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항상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해주고 해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YTN PD나 기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굉장히 호소를 했습니다. 절대 YTN은 무너지지 말아달라. 그 조합원들이 꼭 YTN을 지켜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꼭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했었고 자기들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는 되었고 역시 YTN도 우리 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젠 이 언론조차도 만약에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과연 우리가 힘없는 우리 이렇게 소시민들이나 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기 김준일 사회자님께서도 아까 초두에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방송에서 평론을 많이 이제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시사 평론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방송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아직까지도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방송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었었고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극우적인 시각은 모든 사람들을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좌파와 우파로밖에 판단을 하질 않습니다. 아마 그분도 우리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그냥 좌파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좌파의 기준은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조건 좌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좌파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좌파로 낙인을 찍는 순간 이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좌파의 행동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의 인식을 가진 사람, 이런 아주 극우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방송의 역할, 제대로 된 팩트를 전달해주지 못할 때에 그 2차 가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무섭고 힘들었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몸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2차 가해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희생자 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고등학생 희생자가 그런 2차 가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 같이 이태원을 갔다가 친구 2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회가 보호해주질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보호를 해주질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방송에서 댓글에서 무진장한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이태원에 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댓글의 답변은 너는 고등학생인데 거기를 왜 갔냐? 그리고 너 혼자 왜 살아왔냐? 너네 친구들은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죄책감이 없느냐라는 식의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보통 그거는 정말 그냥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게 정말 어른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뉴스를 보면서 배우 문소리 씨가 시상식에서 우리 희생자 중에 한 명이 같이 일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되어서 난 뒤에 다시 한번 너에게 애도를 표하겠다라고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좌파로 낙인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같이 생활했던 함께했던 그런 동료를 이런 슬픔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연 좌파의 시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공감 능력 없는 공직자는 절대 국민에게 불행을 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방송을 맡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행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절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살아오면서 꾸준히 봐왔습니다. 언론이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되고 목소리가 될 때 우리 이태원 유가족들이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